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채 무게로 이제 중국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소련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 트렌드, 오늘은 중국 부채 위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중국 경제 뉴스를 보면 부동산 기업들의 부도 위기 이야기로 온통 난리들입니다. 헝다그룹, 영어로 하면 에버그랜드입니다만은 이 헝다그룹이 미국에다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것도 큰 이슈이고요. 파산보호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들이 마음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질서정연하게 해주겠다. 법원 보호하에서 하겠다. 뭐 그런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헝다그룹 이 2021년에 이미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것이죠. 거기다가 이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컨트리 가든 그룹입니다만은 이 비구이 위안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해왔고 또 매우 안전한 회사로 여겨졌었어요.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봤는데 여기도 갑자기 이자를 못 준다. 그 이자를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부도 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동안에 최소한 18개의 중국 부동산 기업이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중에 큰 것들만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중국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중국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글자 써놓은 거 보면 차이나 2022, 297.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말에 297%예요. 저게 어디에 대한 퍼센트냐? GDP의 297%라는 거죠. 중국 GDP가 1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한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BIS 자료인데요. 국제결제은행 자료입니다만은 이 사실은 중국의 통계치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면 280%라고 하는 데도 있고 320%라고 하는 데도 있고 297%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 BIS 국제결제은행 뭐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니까 여기 거를 믿자면 한 300%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부채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8년 그 무렵까지는 얼마였습니까? 한 1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확 뛰는 게 보이시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십몇 년 동안에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이 그 이후에 부채 주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2008년 이때 미국이 완전히 거덜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하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중국이 새로 꺼낸 카드가 바로 부채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영은행들이 돈을 막 빌려주면서 부동산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 중국은 그렇게 주택도 많지 않았고 또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그때 막 돈을 쏟아부어서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1%, 2% 기껏해야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성장률이 10%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떠오르는 태양이 된 거죠. 이 세계 경제는 중국이 끌고 간다. 그래서 중국은 이때부터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진 거죠. 아, 미국 저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도 중국 목소리가 엄청 커지고 중국의 영향력도 커지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2010년 그 무렵부터는 1대1로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돈도 뿌리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부터 중국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 현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부채 구성을 좀 알아보면요. 누가 그렇게 그 빚을 지고 있는 것이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대개는 이렇습니다. 자, 이때를 보시면 가계가 GDP의 60%예요. 합이 한 280% 되거든요. 가계가 60, 민간기업이 한 60, 국영기업이 한 80, 지방정부가 한 60, 중앙정부가 한 20대요. 중국은요, 중앙정부 부채가 매우 작아요.
그 대신에 부채를 누가 지고 있느냐? 국영기업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국영기업은 사실은 중앙정부 부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지방정부가 빚을 많이 지고 있죠. 민간기업도 빚을 꽤 많이 지고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기업들이 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것이 부동산 업체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만들고 그걸로 투자를 해왔던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또 부동산 문제인 겁니다. 자, 우선 개발업체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래프가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헝다그룹 81%, 비구이위안그룹 79% 이렇게 됐잖아요. 둘 다 한 80%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인 거예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 부채가 80%면 자기 자본은 한 20%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졌는가? 이거는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사업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분양 방식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분양을 하잖아요. 아파트를 착수를 할 때 이미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을 하면 이제 계약금을 내고 그리고 좀 지나면 중도금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개발업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부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많다라고 하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요인, 이것만큼이나 더욱 중요한 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게 문어발 확장인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대로 다 쓰면 큰 문제가 없을 테인데 이 돈을 받아서 다른 걸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헝다그룹 같으면 전기차 사업을 벌인 거죠. 그 돈을 받아서. 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진행했느냐? 그거는 뭐 또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부채로 굴러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규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규제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 모두 다 부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70%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저게 3조 홍선 정책에서 제시하는 비율인 거예요. 저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위에 헝다나 비구이안이나 이런 데들은 부채를 줄여라라고 하는 거죠. 80%니까. 이게 3조 홍선 정책 중에 하나고요. 다른 두 개는 뭐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이 전체 수입에서 몇 퍼센트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는 데들은 은행들이 이제 돈을 더 안 빌려주고 돈을 대출을 회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고갈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해온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공사비가 고갈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고요.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그것을 선분양받았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큰일이 난 거죠. 전 재산을 집어넣어서 집을 샀는데 그게 완전히 다 돈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기지 보이콧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은 더욱더 악화가 되는 거죠. 중도금도 안 들어오니까. 심지어 이 소비자들이 집담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사 현장인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사는 사진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되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짓다만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 이런 게 한 400만 채 된다고 해요. 중국 전역에. 이게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데에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1998년까지 개인의 주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죠. 어디에 살았느냐? 중국 사람들은 어딘가는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그 직장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98년에 주택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그 주택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중국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거죠.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유재산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는 건 뭐냐? 그 토지와 그 위에 지어놓은 건물의 이용권이죠. 70년 이용권입니다. 그러니까 70년 후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자, 그전까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본 사람이 없는 입장들이잖아요. 근데 집이 생긴 거예요. 집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는 거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사들이고 집을 뭐 세 채씩 네 채씩도 사고 이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냥 주택이라면 무조건 사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말이죠. 빚을 통해서 지방정부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정부가 투자를 한 건 뭐냐? 인프라 투자를 한 겁니다. 고속도로 놓고 공항 만들고 상하수도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집값도 오르잖아요. 지방정부의 수입의 40%가 넘는 비중이 뭐냐면 땅을 판 수입이에요. 우리나라는 재산세라고 하는 게 지방정부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나라는 재산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 수입이 바로 땅의 이용권을 건설업체들에게 판매한 그 돈이 지방정부 수입의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면 지방정부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성장들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빚을 내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로 어디다가 하게 된 거냐? 그것을 지방도시에다가 주로 하게 됐던 거죠. 중국의 도시는요, 이게 공식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1선, 2선, 3선 도시로 나눠집니다.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셴젠 이런 데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 인구 1000만도 넘는 이런 대도시들인 거고 3선 도시는 인구 한 100만 정도 이 정도의 도시들인데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 기조가 아주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런 1선 도시 이미 너무 커 있는 이 도시들에는 집 짓는 걸 억제하고 주로 3선 도시들에다가 집을 짓게 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3선 도시들의 집들이 신도시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주택을 사는데 그야말로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집값이 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니까 그 3선 도시에 지어져 있는 집들을 다 산 겁니다. 신도시에 있는 집들을. 그런데 어떻게 됐냐?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거품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집을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도 들어가서 거주는 하지 않는 집들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특히 3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주택 재고의 80%가 3선 도시에 있답니다. 유령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고스트 시티인 것이죠. 그것의 숫자가 얼마냐?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의 숫자가 있어요. 하나는 6,500만 채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1억 3천만 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빈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처럼 사람이 빠져나가서 빈집이 된 게 아니고요. 멀쩡한 새 집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아서 빈집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집이 1억 3천만 채다, 6,500만 채다, 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2017년에는 전화를 하고 뭐 면접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해서 조사한 거는 한 6,500만 채가 된다라고 그런 숫자가 나와 있고요. 이 1억 3천만 채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위성 사진들이 요즘은 좋잖아요. 밤에 찍은 위성 사진들을 보고 그러니까 불빛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까만 집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건 1억 3천만 채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25% 정도는 빈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한 거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중국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업체가 보유 중인 거는 한 400만 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빈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택을 더 살 수 있겠어요? 또 이게 더 팔리겠습니까? 이 빈집들이 누가 들어와 살겠어요? 자, 그러다가
시진핑 주석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와, 저렇게 빚을 얻어서 집을 지어놓고 다 가서 비어있고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타락한 방식인 거야. 이런 거는 안 돼. 라고 시진핑 주석이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의 대상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정책이에요. 어쨌든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의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부채를 줄여야 돼. 그래서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이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지금 같은 부동산 위기가 조금 더 연기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크기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여기서 막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막았더니 무슨 문제가 터진 거냐? 2008년 이후에 쌓여왔던 부채의 무게로 이제 중국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정부 부채도 같은 맥락 속에 들어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방정부가 빚을 내서 인프라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공항, 철도,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을 건설을 했죠. 그렇게 건설을 해놓으면 그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비싼 값에 건설업체에다가 그 이용권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LGFB라고 하는 건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이 마음대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를 해놨어요. 특히 2014년 이전까지는 아예 금지를 시켰더라고요. 자, 그런데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장을 일으키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융자 평대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에요. LGFB라고 하는 거. 이런 이름으로 통용이 되는 특수목적법인들을 지방정부들이 만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한 거냐?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채권자들한테 자, 이건 지방정부가 발행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중앙정부도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빌려줘요. 다 허튼 데 쓰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지방정부 융자 평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빌린 돈이 한 9조 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게 GDP 한 5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중국 GDP가 지금 9조 달러, 18조 달러 그 정도거든요. 근데 LGFB가 끌어들인 부채가 9조 달러니까 GDP 한 50%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상환기일이 계속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 땅을 팔아서 조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돈을 빌려서 차환을 통해서 상환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땅을 판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3조 홍선 정책 이후에 땅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정부들도 지금 굉장한 핀치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꾸려 나가고는 있지만 이 지방정부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번에 긴급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지방정부들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다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공식적으로 지방채 발행해라고 그 한도를 늘려준 거죠. 하지만 이건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인 거죠. 근본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본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령도시 1억 3천만 채 이게 팔려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시골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중국이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 상태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이제 다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의 철학이 부동산 철학이 아닌 겁니다. 집은 투기하지 마라. 집은 사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건 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이다. 시진핑 주석은 기본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를 늘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위대한 중국, 위대한 중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투자에다가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반 자본주의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전체 GDP 중에서 소비에 투입되는 비중이 68%입니다. 중국은 몇 퍼센트냐? 39%예요. 미국은 GDP 중에 투자되는 비중이 15% 정도로 되는데 중국은
투자하는 비중이 44%예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어디에 투자하느냐? 반도체에 투자하고 항공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전기차, 원자력 이런 데 투자하잖아요. 이거 전부 위대한 산업들인 거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위대한 중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저런 산업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얼마 전에 보시면 중국 반도체 기업 2개 파산했습니다. HSMC 또 QXIC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파산을 해버렸어요. 뭐 만들어내는 게 없는 겁니다.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되는 산업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항공우주라든가 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도 돈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엄청난 보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소비는 늘어날 수가 없는 국가 철학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는 이 산업들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수학 체감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음에는 수익률이 높다가 점점 더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중국이 그런 단계에 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민간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 측정해 놓은 걸 보더라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미국에서 터졌지만 그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은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금융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금융에 낙후된 나라이고요. 특히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은 대외 부채가 외국에 대한 부채가 GDP의 14%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전체 부채가 GDP의 300%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외 부채는 14%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외국에 대해서 부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듯이 그런 충격이 오지는 않는다. 물론 중국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뭐 연쇄부도가 나고 그 안에서 그래서 막 경제가 죽고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꽤 시간이 걸리는 현상들인 거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연쇄부도 가능성이 있을까?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높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은행들이 다 국영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영은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 민간 은행들이 또는 국영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빚들 야 없는 거로 하자라고 덮으면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1972년에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83 조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부도가 나게 생긴 거죠. 특히 사채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사채 동결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행정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뭐 중국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 이런 거 안 나도 되는 거죠. 부동산 개발업체들 부채 없는 걸로 하자. 그럼 없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중국 경제가 소련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제 중국이 과거에 소련이 걸었던 그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 경제체제의 특성이 뭡니까? 항상 전쟁 체제였던 거죠. 그리고 비밀주의입니다. 공산당은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공산당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위계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밑에서부터 보고를 해서 위에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비밀경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감시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밑에서 위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된 정보, 과장된 정보들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해도 틀린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진실이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밖에서 보면 그건 더욱더 그런 것이죠.
소련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서방 경제학자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여러분,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혹시 아세요?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원론을 들으셨다면 사무엘슨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접하셨을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 사무엘슨의 이코노믹스였습니다. 제1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폴 사무엘슨이 소련이 멸망하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소련이 머지않아서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데이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붕괴가 되고 나서 그 소련에 들어가서 봤더니 공장은 있는데 그 공장들이 속에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시베리아에다가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만들어놨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련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고 붕괴를 한 거죠. 저는 중국도 그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바라보면 뭔가를 알 수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점점 더 뭔가를 감추고 안 보이는 상태로 가고 중국 인민들도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이런 상태로 되어가는 거 아닌가.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트렌드. 오늘은 중국 부채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